지금 의료계 사태는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데까지 와버렸습니다.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의협은 내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 문제를 이렇게 단체 행동, 집단 행동으로 풀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회의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장도 전공의들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크다. 환자들과 함께 해달라. 의사들을 제가 만나보면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완전히 도둑 취급한다. 극히 일부 사례긴 하지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면 국민들은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보세요.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연봉 4억 2천을 제시했다. 그걸로도 안 돼서 관사까지 제시한다더라. 4억 2천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기사가 한번 나면, 그리고 이 기사가 가짜뉴스는 아니잖아요. 모든 의사가 다 4억 2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4억 2천을 줘도 의사가 안 간다. 오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는 또 다른 현실도 사실 아닙니까? 실제 지방의료원 조승현 회장 연봉 4억 줘도 안 와. 의사들을 늘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의사들을 늘리고 그 늘린 의사들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진료하게 만들어야 돼. 지역의사제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4억을 준다 그러는데도 안 오는데 그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도 의사 없이 그냥 죽으라는 얘기야? 이게 의사의 얘기예요. 실제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의사들이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갑니다. 의사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지방에서 떠난 의사만 270명이에요. 그럼 의사가 떠나면 의사만 갑니까? 의사를 보조해서 같이 의료하던 간호사들은 의사가 없는데 거기서 간호원 일 계속 할 수 있어요? 간호사 일? 간호사들도 떠나게 돼 있어. 의사 떠나고 간호사 떠나면 병원은 어떡합니까? 돈만 갖고 병원이 운영이 돼요? 결국 병원 문 닫게 되죠. 지방에 가보세요. 문 닫은 흉가처럼 변한 병원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시군구 가운데 98개의 의료 취약지역 중에서 52곳에서 의사 수가 줄었어요. 많이 준 곳이 경상북도, 오지들이죠. 강원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줄면 병의원도 감소하고 간호사들도 의료 취약지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의료 사각지역에 방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에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의료개혁 패키지 중에 들어가 있어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 장학금도 주고 수련 비용도 주고 거주 비용도 지원받겠다. 노력하겠다. 또 필수 의료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사들이 다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법 리스크를 대폭 완화하는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도 도입해서 추진하겠다. 이것도 의료개혁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지난 10월에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 방안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왔다. 이러면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 또 하나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한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사고 공소제기 제한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상체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필수 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필수 의료 분야의 건보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제가 그동안 의료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하면서 의료인들이 요구했던 요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된 거예요. 필수 의료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필수 의료 해봤자 다른 비급여 쪽으로 돈 벌고 있는 의사보다도 이 수가가 낮아서 힘들다. 그러니까 수가 올리겠다. 필수 의료 영역에 사법 리스크 대폭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지방의료 붕괴와 관련해서는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 이 모든 거를 전제로 의대 2,000명 증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제3자인 제가 느끼기로는 의사들이 어려워하고 그동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의대 정원 반대로 지금 단체 행동,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을 과연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좀 확고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이거는 국가 본연의 역할을,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절대 후퇴할 수 없다.
이거죠. 의료계가 요구하는 거를 다 포함해서 개혁하겠다 그러는데 왜 그런데도 왜 반대를 하냐. 단순히 의대 정원 2,000명 반대하는 건 이거야말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해도 과연 의사들이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필수 의사제. 의대 증원을 하면 이번에 지방의대 증원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의대 증원의 경우에 지역의 그 지방의 학생들이 비교적 좀 많이 진학하도록 하고 그 지방의대에서 과정을 마치면 그 지방에서 일정 기간 의사로 복무하게 하는 이런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해서라도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안 가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가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만 오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료계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요.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의대 정원이 3,260명이었다. 한 해. 공부 언제입니까 이게? 1992년이니까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 김영삼 정부 때 의대 정원이 3,260명.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때 3,300명. 그럼 당연히 그 이후에 계속 늘어왔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냐? 3,058명.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니 의료 서비스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2배,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래서 의료계의 의견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의료개혁 시스템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과 관련된 특정 이익 집단의 주장만 따라서 가면 그게 국가냐.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지. 그게 국가지. 수가 인상이나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이나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나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다 의대 정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논평했습니다만 이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발표한 거 아니에요. 작년 10월 27일 의대 정원 관련 현장 의견조사 공문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보냈어요. 그때 의대 정원에 최소치와 최대치 2개를 써달라고 보냈어요. 최소치는 뭐냐? 최소치는 현재 의대가 보유하고 있는 교사, 교실이죠. 그 다음에 교수, 이런 학습 여건을 가지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써달라. 이게 최소예요. 최대는 대학이 교실도 더 새로 짓고 교수도 더 추가로 뽑아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희망하는 숫자를 써라. 이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명 갑자기 받으면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부실해질 거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최소치는 뭐냐면 지금 있는 교실, 지금 있는 시설, 지금 있는 교수 숫자로 얼마를 더 받아서 교육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 최소에서 2,300명인가가 나왔어요. 이거 의대가 직접 써낸 거라고요. 그러면 의대가 써낸 것만 가지고서 바로 발표했을까요? 정부 정책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소 최대를 받아놓은 다음에 별도로 현장 점검팀을 꾸려서 실사 나갔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써낸 최소 최대치가 맞는 거냐? 정말 이 사람들 이 정도 정원해주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교수들은 있는 거냐? 실사 다 들어갔어요.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와 의협이 만난 것만 해도 28차례예요. 뭐하러 만났겠어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가지고 논의하느라고 만났지. 또 단순히 의료단체의 입장만을 받아서 속기사처럼 받아 써가지고서 발표하는 게 그게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유관 단체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그 밖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밟잖아요. 그게 무려 130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오랜 논의의 결과 발표한 게 2,000명이에요. 이걸 지금 의료계가 정부가 자기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제시했는데 의사들이 그동안 어떤 입장이었냐?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얘기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걸 못 믿겠다고 그러면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역대 정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쏘갔으니까 이번에도 못 믿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들을 쏘긴 역대 정권의 책임자들한테 따질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쏘갔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못 믿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단체 행동으로 나가버리는데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돌아오세요. 그래야 됩니까? 의대 학장들 이 과정에서 보인 비겁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기들이 다 써놓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냥 희망사항을 써냈어요. 우리가 원래는
얼마 안 썼는데 대학 본부에서 올려서 치게 했어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놓고 이 의대 학생들이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 한 번 없어요. 이 사태를 과연 누가 키운 겁니까? 자, 저는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법에 의해서건 의사들이 뒤늦게 깨달아서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결되면은 박수치고 그냥 넘어가면 되냐? 저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 체계를 차제에 진짜 원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보자. 지금 우리 의료 체계가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급여 진료 4개과 어딘지 아십니까? 재활의학과,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급여 비율이 제일 높아요. 비급여는 뭐냐면 건보와 관계없이 엄청 비싸게 치료비 받고 돈 벌어 챙기는 과라는 뜻이에요. 재활의학과. 이게 물리치료는 건보 적용이지만 도수 치료는 비급여예요. 이걸 혼합해서 진료를 해요. 아니 환자가 아파서 갔는데 물리치료, 건보가 적용되는 물리치료 쭉 해주다가 사실은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도수치료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비급여인데 받으시겠어요? 돈 아까워서 없어서 못 받겠다는 서민들은 있지만 웬만큼 살면 그것도 해주세요 하지. 재활의학과가 비급여율 42.6%.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바로 이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과목이 수익이 다 당연히 높죠? 젊은 의사들이 여기에 다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이거 비정상적이잖아요. 뭐 원인이 여러 수십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죠. 그러면 정상화 시켜야죠. 필수 의료, 내과 폐를 수술해야 되고 외과 머리 수술해야 되고 당장 아이 받아야 되고 응급실에 시술해야 되는 이 필수 의료는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전부 이 필수 의료는 다 급여 쪽이에요. 그런데 비급여는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젊은 의사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모여든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래놓고. 시장이니까 이래도 된다? 이야말로 국민을 환자를 그냥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니어 의사 활용 문제도 있습니다. 의사의 76%가 이게 뭐 법적으로 은퇴 시한은 없지만 대충 70 전후에서 이제 현업에서 손을 떼는데 특히 이 수술을 이나 이런 거를 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손떨림 같은 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이거 내가 이제 더 이상 수술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이제 현업에서 손을 떼는데 이런 시니어 의사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시니어 의사 76%가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활용할 수 있어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 저 한방 주치하시는 설해마을의 김창한 선생님 80 중반이세요. 지금도 진료해요. 진맥도 하고 침도 놓고 봉사활동까지 하세요. 이렇게 경륜과 실력을 갖춘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돼서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꿀 수 있다. 이거 이필수 전 의협회장이 평소에 강조하던 얘기입니다. 이걸 제도화 시켜주면 돼요. 사실 의료개혁 문제는 클린턴도 하려다가 실패했고 오바마도 하려다가 실패했고 트럼프도 그거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다가 실패했어요. 선진국들이 다 의료개혁을 심각한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접근했는데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문재인이가 문재인 케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료 남용을 가져왔습니까? 문재인 케어 다음에 MRI 진료, 뭐 갑상선 수술 폭증했어요. 안 해도 되는 검사, 안 해도 되는 시술. 저 문재인 케어 우리가 완전히 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손 보려면 이제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던 MRI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엄청 비싼 돈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불만 나오지 않겠어요? 이 문재인 때는 쉽게 했는데 말이야. 왜 윤석열이 들어와서 이것도 못하게 해? 그런 이 포퓰리즘, 의료 포퓰리즘만큼 무섭고 위험한 게 없는데 이 의료 포퓰리즘으로 길들여진 국민들한테 다시 허리띠 졸라 매자고 호소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국민이 한 달에 한 번씩 안 아파도 MRI 찍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전면적인 의료개혁 문제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이번에 이 의료사태 수습 후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PA입니다. PA. 이게 간호사 중에 경험이 많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간호사한테 의사의 지시하에 의료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합법화돼서 수십만 명이 이 PA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석사과정을 밟고 자격증을 얻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포버스지가 석사과정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직종 1위가 바로 이 PA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선망하는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에서는 합법적으로 PA를 못합니까? 의사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상의 PA를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계가.
자, 보십시오. 당장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수술은 해야 돼. 누군가가 지켜야 돼. 누가 합니까? 간호사들이 합니다.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그들이 사실상의 피해예요. 다만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일선 병원에서는 이 PA와 같은 지원 인력 없이는 병원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아무리 높은 연봉 준다 그래도 전공인들 레지던트가 오지가 않은데 PA라도 써야지 이거예요. 이 의사들의 얘기를, 간호사들의 얘기는 제가 더 전할 필요도 없겠어요. 의사들의 얘기,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한 전문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일한 PA들은 전공의보다 훨씬 더 의사와 손발을 잘 맞춘다. PA가 세세한 업무까지 다 처리해 주니까 이들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는 PA 존재를 공식화해야 한다. 숙련도가 높은 PA가 있다면 환자의 안전한 수술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 의사라고 해서 꼭 손귀실이 좋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PA로 오래 일한 사람은 자신을 의사의 제3의 손, 제4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핀셋을 잡을 때 어떤 포즈를 잡을지까지도 머릿속에 꿰뚫고 있을 정도로 잘 알기 때문에 의사 전문의 면허는 있지만 수술 경험이 별로 없는 의사보다는 의사 면허는 없어도 경험이 많은 PA한테 내 몸을 맡기겠다. 이런 의사들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의사 정원 문제가 만약에 의대 정원 2,000명이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정말 안 됐다고 칩시다. 우리 간호 인력, 우수한 간호사들 중에 PA 제도를 활성화해서 얼마든지 이거 대체해버릴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비대면 진료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 사태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됐어요. 비대면 진료 의사들이 반대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게 또한 의사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이 계산이 깔려있는 반대예요. 근데 이번에 비대면 진료 하니까 비대면 진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없잖아요. 물론 비대면 진료를 전면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확장시키면 됩니다. 의사 부족을 뛰어난 IT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 진료로 전환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든다면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더 경쟁력 있는 비대면 진료 모델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 의사들은 뭐라 그러냐, 이 비대면 진료는 SNS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앱, 그 포털을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럽시다. 우리가 의사들 밥그릇 뺏으려고 비대면 진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울릉도 주민 비대면 원격 진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언제까지나 해군이 급하게 싣고 가고 헬기 띄워야 됩니까? 일상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해야죠. 전국에 40%의 의료 취약지가 있어요. 이 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로 전면 허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즘은 저 산골 어디도 다 서울에 있는 딸, 자식하고 손녀들하고 화상통화하는 시대입니다. 일상대화를 하루 안부를 매일 영상으로 묻는데 왜 비대면 진료를 못합니까? 의협은 이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하라고 합시다. 중요한 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화하는 거니까. 의약품 자판기 도입 문제도 있어요. 간단한 의약품 우리가 약국 가서 사는데, 그렇죠? 처방전 없이 약 살 수 있는 약들은 우리가 그냥 약국 가서 사잖아요. 근데 토요일 오후부터는 이 약국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애가 집에서 열이 좀 난다 그러면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여러 감기약 중에 열 내리는 약 이런 거 사서 그냥 먹이면 되는데 그거 찾느라고 1시간씩 차를 타고 헤매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곳곳에 담배 자판기도 있는데 왜 의약품 자판기는 없냐? 왜 마트에서는 그 간단한 필수 기본적인 의약품 같은 거 왜 판매 못하게 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그동안 계속돼 있었어요. 의사들이 반대하고 약사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의약품 자판기 이 문제, 약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일요일 약국 찾아서 헤매는 일을 없게 만들자는 거예요. 물론 약사회 쪽에서는 휴일에도 뭐 그 지역에 15% 약국은 문을 엽니다. 순번대로. 그럼 국민들이 일일이 들어가 갖고서 이번 주말에는 어느 우리 동네 어디에서 약국 여는지 찾아다니면서 봐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약사 눈높이지. 성분명 처방 문제도 있어요. 자, 약이라고 하는 건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신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신약에 대해서는 독점권이 인정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독점권이 인정이 된 다음에는 이 독점권이 풀려요. 그러면 그 약을 모방하는 다른 약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비슷한 똑같은 성분인데 상품명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약은 화이자가 만든 노바스크라는 약이에요. 근데 화이자의 노바스크는 상품명이에요. 이 약의 성분명은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암로디파인 베실레이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그러면 뭐 이거는 제가 전혀 이쪽에 문외한이니까 이렇지만
의사나 약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성분명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면 그러면 이 성분명을 처음에는 노바스크만이 독점했지만 지금은 노바스크와 유사한 약이 한 수십 종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아무거나 약사가 처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분명 처방이에요. 이걸 의사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나름 있어요. 이 약이 100%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는 이 약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하고 약품명을 써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저 할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준비해야 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성분명으로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분이지만 상품명이 20개가 되면 20개의 약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약국에 엄청난 비용 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명 처방 문제는 약국과 의사와 환자 간에 아주 심각한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성분명이든 약품명이든 올바른 약만 처방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의사들이 성분명을 집착해서 약국한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고 그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분명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성분명으로 유지해야 될 것과 성분명으로 바꿀 것과 약품명으로 유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사와 약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화는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제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뭐 더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부서가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건, 복지를 한 부서가 합니다. 이게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아요. 보건부와 복지부를 따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가 따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이후에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도 의료 사태가 났는데 복지부 장관 얘기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복지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의료를 담당하는 제2차관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복지 쪽의 부서와 보건 쪽의 부서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현대사회의 추세가 복지 영역의 확대 동시에 의료 영역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모든 국민이 의료와 더 일상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부서, 복지부와 보건의료부, 독립 문제까지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문제를 벌려놓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의료계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사 쪽이 갖고 있는 문제까지 제가 거론한 셈인데 이거는 의사들의 문제와 또 병원의 문제가 또 다르고 그다음에 약사들의 문제가 다르고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지난번 간호사법 처리할 때 나타났듯이 너무나 많은 수많은 직종들 간의 이해관계와 더 중요하게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개혁과 관련된 의료 현안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펼쳐놓고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가는 21세기형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전체 개혁 청사진을 지금이라도 다시 만들자. 이번 의료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종론 일침이었습니다.